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상승을 해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200억 매수,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 4,4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5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와 유사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 760억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미국 증시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니케이는 1%, 그 다음에 상해종합도 0.5%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배당락이었고요.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당 관련 종목들 많이 내린 종목들도 있지만 특히 오늘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가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증시에 대한 상승 견인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연말까지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쯤 되면 사실 이전에는 좀 하락을 할 법한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테마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아직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좀 받고 있고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피의 대세 하락과 함께 좀 많이 눌러졌던 그런 대형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스닥도 86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고요. 조금 꺾였다가 N자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따라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V자로 좀 올라와서 상당 부분 이제 하락폭을 메워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900포인트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이제 연말 이 배당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이 코스닥도 확실히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함께 좀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연일 이렇게 매수 계속 진행 중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좀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아까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연일 매수를 끝내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당을 노렸던 그런 수급이 좀 빠지면서 코스피는 이런 상반된 이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주면서 이 전체적인 매수세를 11월 말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내일 올해 마지막 장이 열리고요. 장이 끝나고 나면 1월 2일 10시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이제 금리가 수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시에 대한 그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꾸준히 떨어지겠죠. 2원 정도 하락해서 129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고점을 한번 찍고 다시 떨어졌지만 이제는 고점이 이전처럼 완벽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점이 낮춰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래를 이제 많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 아래가 뚫리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약간 이제 하방 세기형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 시간을 더 두면 확실히 이제 이 1200 후반대를 좀 뚫고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게 유지될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월봉 추세로 따지면 사실 지금 반등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는 이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단순히 분석해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환율이 떨어지고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있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하고 있지만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합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지표가 1% 이상 올라갔던 적이 최근에는 별로 없는데요. 결국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좀 밀어 올리면서 마지막에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요즘 장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가볍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원자재 가격도 75달러 국제유가 유지 중이고요. 크게 변동 없이 진행 중입니다. 천연가스도 2.5달러 수준이고요. 그래서 4% 오르긴 했지만 사실 워낙 떨어진 터라 이 4% 정도도 크게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 원자재 가격을 신경 쓸 만큼 의미 있게 반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3.87%로 진행 중이고요. 확실히 좀 낮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2월 중순부터는 이 3.8%대, 3.9%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상 단기간에 이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 반대의 상황, 그죠? 저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쉽사리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고 꾸준히 고점을 눌러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확실히 이제 아까 환율 차트와 거의 유사하고요. 점점 이제 상황이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힘을 줄 것 같고요. 그동안 기다려왔던 시간보다는 앞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확실히 180도 반전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사이클이 한번 돌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향후 2년 동안 천천히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석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20원 상승해서 15,64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도 올라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고요. 증시 따라서 무난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크게 없었고요.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150만 주로 또 거래량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11월부터 해서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딱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이 지금 이제 1,700만 주 9월 달에 한번 터지고 그 뒤로는 사실 큰 관심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좀 그에 마땅한 소식이 나오거나 혹은 이 어떤 수급이 확실히 좀 붙어가지고 좀 이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20원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계속 제자리를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바닥 라인 형성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기술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모인 상황에서 이제는 위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음봉구름을 벗어나고 이제 121선을 좀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근처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60일선도 이제 서서히 올라갈 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평균 가격이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단가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평선들이 하나씩 이제 회복을 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에 좀 이제 좋게 마무리해서 12월 월봉을 좀 이제 이전에 하락했던 이 부분을 회복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사실 뭐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처럼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은 지금 이제 확실히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코스피 반등보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조금 회복을 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상승세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같은 구간을 계속 횡보를 시키면서 주가를 수렴시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거래가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것도 사실상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거래량을 터뜨릴 때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뭐 사실 뭐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1월 달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 수급, 기관 투자자 수급이 사실 뭐 계속 상승 추세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언제까지 매수세로 이어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 분위기는 내년으로 좀 넘겨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뭐 12월 달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8,100주, 외국인 투자자가 21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 투자 4만 주 매수, 보험 2만 5천 주 매도, 투신 2만 6천 주 매수, 뭐 연기금 투자자 3만 2천 주 매도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눈에 띄게 많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한 수급은 없고요. 각자의 방향대로 그냥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수급이 사실 뭐 금융 투자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금융 투자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투자자는 아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전에 큰 매도 이후에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또 이제 수급을 이어갈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5%에서 한 7% 가까이의 그런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수급을 더 늘려서 움직일지 혹은 뭐 수급을 계속 유지시킬지 혹은 줄일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지금 14.5%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대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뭐 사실 지분이 30%, 40%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30%, 40%가 어디서부터 되었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올해를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한 2.5% 정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늘린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배당을 주지도 않는 종목을 지금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량을 늘린 것은 조금 기대가 되고요. 내일 해서 이제 마지막 날을 어떻게 장식할지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1월 달에 좀 좋은 움직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건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공매도 잔고는 꾸준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잔고가 808만 주, 그 다음에 797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한 11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10만 주 내외로 계속 잔고를 줄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 추이를 살펴보면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전에 이제 피크를 찍었던 수량이 1300 한 50만 주 정도네요. 여기 11월 3일부터 해서 1350만 주를 찍고 점점 이제 매일매일 이 공매도 잔고를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을 죽인 채로 계속 조금씩 거래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350만 주에서 790만 주까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으로 따지면 한 6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간이 이제 11월 1일부터 정도라고 본다면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11월 1일이면 여기네요. 네. 11월 1일부터 딱 이제 저점을 찍고부터 지금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때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실 공매도 잔고가 560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가 790만 주인데요. 앞으로 남은 이 790만 주도 그대로 이제 상환을 하면서 천천히 올릴 것인지, 혹은 한 번에 상환을 하면서 쭉 올릴 것인지,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내년에는 그런 장 시장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뉴스에 내년에 장이 좋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저 공매도를 얼마나 유지를 할지 그건 계속 고민이 될 거고요. 공매도가 이제 또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내년에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저 공매도 잔고를 줄여놓고 좀 이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은 이제 체결이 26만 주 진행되었고요. 상환은 120만 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날, 그리고 전전날, 이제 전전전날 해가지고 3일 정도 해서 대차 잔고가 한 1000만 주 가까이 늘어났다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상환도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300만 주 이상 지금 상환이 되었는데요. 늘어난 대차 잔고가 아직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14일, 15일 해가지고 하루 만에 늘렸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했는데 또 내일 대차 잔고를 많이 줄이면서 또 진행을 할지는 잔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대차 잔고도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거래원을 보시면 모간서울이 어제 15만 7천 주 매수했고요. 신한증권 5만 5천 주, 골드만삭스 4만 8천 주 이렇게 공매도 투자자들이 또 매수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공매도를 상환을 할수록 이 투자자들의 수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플러스로 잡히고 있고요. 결국에는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저 공매도를 다 상환할 것인지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수급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수급은 크게 보이진 않았고요. 외국계 증권사도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아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21만 주 플러스로 잡혔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매도가 좀 잡히면서 마이너스 14,000주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워낙 많이 매수를 했었죠. 280만 주까지 이렇게 매수가 잡혔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음날 바로 이제 이탈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물량까지 했으면 지분이 더 늘어났겠지만 일단은 조금 이제 멈춘 듯 하고요. 내일도 이 패턴이 이어지는지 혹은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율은 14.52%로 우리가 봤던 그 수급 퍼센트 중에는 가장 많은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일본에서도 이제 세계 최대 원전의 가동을 재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어진 당사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 예민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좀 이제 우리 타국, 그죠? 우리 주변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해양에 대한 환경 오염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국 내에 또 세계 최대 원전을 가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그 관련한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새로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길을 걷던 일본마저도 이제 새로 다시 한번 이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도쿄 전력이 또 이렇게 지방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관련한 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이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NRA의 결정으로 일본의 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 발전소는 총 8개 혹이고요. 8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 용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전력이 이렇게 이제 승인을 얻어서 이 원전을 재가동했을 때 연간 2천억 엔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원전을 통해서 생산하는 전력 양이 엄청나다라는 것이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동을 중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좀 다시 추진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과오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또 저런 것들을 다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 저렇게 이제 사고 당사국마저도 검토를 할 만큼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상당히 이 내년에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값싸게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핵심 과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원전에 대한 소식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도 꾸준히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비용을 카자흐스탄이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100억에서 150억 달러로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자흐스탄 원자력 파워 스테이션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100억 달러 정도면 지금 환율로 13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1400메가와트급 2개 짓는데 13조 정도면 충분해 보이거든요.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이 정도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는 이 카자흐스탄 예상 범위의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초의 원전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가 2단계로 이루어질 거고 소요 기간은 약 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부터 완공까지 5년을 예상해서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5년을 예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무리한 이 보급을 과연 이제 어떤 국가가 맡게 될지 그것도 이제 핵심인데요. 일단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CNNC, 그 다음에 프랑스 EDF, 러시아 로사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사실 우리나라 대비해서 제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우리나라에 견줄 만한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관련 제조 기술에는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단가까지 중국은 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는 사실 우리에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카자흐스탄과 또 복합 화력 발전 계약도 하고 옛날부터 좀 그런 인연을 이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5년 정도로 이렇게 인허가가 걸린다라고 하니 사실 인허가가 완벽하게 나야지만 이렇게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뒤에 인허가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전이 2026년, 2027년 정도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뒤로, 네, 후순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정부가 지금 2050년까지 원자력 목표를 16기가와트로 축소를 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원자력 세계 전체가 3배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영국 정부가 지금 이제 그 목표를 좀 축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최종 목표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인력 공급망이 기존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힌클리, 포인트 C 등 주요 원전이 아직 가동 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완공했던 원전들이 이 가동이 늦어지고 그렇게 이 일정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신규 원전을 많이 늘릴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그 영국 원전의 건설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그런 기업들이 점점 이제 신뢰를 잃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영국 원전이 이 목표를 축소를 하긴 했어도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이 신뢰를 잃었던 그런 기업보다는 또 새로운 우리나라와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8기가와트가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분위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공기가 계속 밀려지고 그런 제조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은 기업들이 붙어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은 원전을 건설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값싸게 지금 이제 제조 기술까지 확보를 해서 전 세계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기술력 하면 뒤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UAE,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만들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설한 원전이 지금 사고 없이 수십 년째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값싸게 제 기간에 건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핵심입니다. 사프로에 대한 유럽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 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계속 저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기업들에게 맡겼다가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전에 이 전체 프로젝트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돈이 들어가고 밑에가 깨진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초점이 저렇게 위험 부담이 큰 대형 원전보다도 이제 SMR에 대한 방향으로 좀 초점이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기가 이제 2년이기 때문에 SMR은 그리고 이제 그런 대형 원전 대비해서 열을 식혀야 되는 이 수단도 다르기 때문에 자연 냉각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빈 부분은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메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빈 부분을 분명히 안정적인 에너지로 지금 메워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해외 시장들도 그렇고 이 LNG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을 보시면 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 공급 발전 공기업 가스 발전으로 LNG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전략산업위원회에서 동서, 남부, 서부 발전을 지명을 했고 이 용인 첨단 산업단지에 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LNG 발전에 대한 용량을 3기가와트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7기가와트 이상, 2037년 이후에는 7기가와트 이상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LNG가 보급하는 이 용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호남에서 오는 재생에너지와 동해안에서 원전을 이제 활용해서 양쪽으로 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든 거고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원전을 활용해서 원전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가 또 생각보다 많아질 때는 원전을 줄여서 또 그렇게 원전 에너지를 낮추는 뭐 그런 좀 믹스 형태의 보급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만 계속 7기가와트로 유지를 해주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로드맵 자체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LNG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자력 에너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에너지 믹스 형태로 지금 첫 이 용인 반도체 단지에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장에서 지금 이제 아쉽게도 아직은 직접적으로 지금 뛰어 들어간 이 8메가와트급 터빈, 그 다음에 지멘스 감회사의 프로젝트가 이번에 입찰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외의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수혜를 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후에도 이제 계속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두산 지오 솔루션이 이제 될 것 같고 그 8메가와트는 분명히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지멘스 감회사와 나셀 조립이라든지 그런 EPC 관련해서 또 계속 계약을 확대해 나갈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원전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건설 중인 신한울 3, 4, 5기를 활용하거나 이제 추가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에 대한 확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리하게 10개 이상 늘려야 된다. 한순간에 그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한 4기 정도 그동안 이제 천지 원전 2기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대진 원전 2기였나요?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그 두 후보지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다크호스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NG죠. 이 LNG 발전소가 단순히 LNG만 사용하면 사실 뭐 지구 온난화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타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에는 청정 수소로 활용을 해서 이 수소 발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고요. 수소 가스터빈으로 이제 혼용이 가능한 그런 가스터빈을 납품했을 경우에 연료 전환을 통해서 이 LNG 발전소가 수소 발전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수단과 그다음에 수소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그 가스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건설을 하기 때문에 잘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용인 첨단 산업 이 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3기가와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용량이 크거든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했던 그 보령 열 병합 발전소에 가스터빈을 보면 이때 이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 포함된 총 용량이 아마 50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569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 569메가와트를 납품하는데 주기기 제작이 2,8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터빈까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델을 지금 납품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수소 전소를 목표로 이렇게 2027년에 400메가와트 이상의 그런 초대형 수소 전소 터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소와 좀 혼소를 해서 수소 100%는 아니고 좀 섞어서 진행하는 거고요. 한화 쪽에서는 수소 전소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380메가와트급에서 한 게 아니고 한 100메가와트급 정도의 중형 정도 가스터빈에서 전소를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이 대형 가스터빈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국산화를 성공했고 납품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 보령 열병합 발전소를 제외한 이 노후화된 그런 석탄 발전소의 LNG 발전 대체 입장에서는 향후 아주 꾸준한 그런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원래 올해 이제 분당 열병합 발전소가 같이 좀 이 수주가 되었어야 하는데 예상보다 좀 이 소식이 늦고 있고요. 아무래도 분당이다 보니까 그 관련한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제 앞으로의 첨단 산업 단지에 이렇게 LNG 발전이 크게 들어간다. 아까 이제 500메가와트 정도 하는데 기자재가 2,8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이 3기가와트 정도를 다 수주를 하게 되면 한 1조 가까이의 1조 이상의 그런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계속 이 LNG 발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올해 8월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사우디 타이바 카심 LNG 발전. 그래서 한전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입이 되어서 이 1800메가와트급 총 4개 중에 2개를 이제 수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600메가와트급이고요. 이 전체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기자재를 받게 되면 1조 이상의 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갔고 내년에 저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교체하는 프로젝트가 또 터지면 이 가스터빈 입장에서도 내년에 큰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인 반도체는 사실 2030년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납품 기한을 두면 2027년 정도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 검토가 될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검토가 되지 않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발전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그런 발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10조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추후에 앞으로 꾸준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를 해주면 확실히 주가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마지막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